안녕하세요. 꽃중년 TV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퇴직,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순간이죠. 마침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날. 그런데 정말 모든 게 그렇게 완벽할까요? 기대와는 달리 퇴직 후 찾아오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기분이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퇴직 후 방황을 겪었던 두 친구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영이와 철수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퇴직을 맞이한 친구들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직종에서 일했지만 젊은 시절부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두 사람은 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야, 철수야, 이제 좀 쉬자. 그동안 일만 했으니 우리도 마음껏 즐겨야지. 그러게 퇴직하면 매일 늦잠 자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두 사람은 퇴직 후의 삶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며 많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기영이는 골프와 여행을, 철수는 등산과 캠핑을 퇴직 후 버킷리스트로 정했죠. 이들은 퇴직 후엔 진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부푼 마음을 안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영이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동네 골프장으로 향했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수는 등산 장비를 새로 장만하며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녔습니다. 두 사람의 SNS에는 활기 넘치는 일상이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들이 퇴직 후의 삶을 잘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영이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철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매일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다 반복처럼 느껴지더라. 가끔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해. 기영이와 철수는 퇴직 후 자유가 처음엔 달콤했지만 점점 무거운 부담으로 변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영이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집에서 TV만 보다가 아내와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또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었어. 아니, 그냥 오늘은 쉬고 싶어서.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좀 나가서 뭐라도 좀 해보면 안 돼. 친구들하고 골프도 치러 가고, 동호회 같은 데라도 나가 보라고. 기영이는 억울한 마음에 대꾸했습니다. 나도 퇴직했는데 좀 쉴 수도 있잖아. 회사 다닐 땐 당신도 내가 바쁘다고
불평했잖아. 그땐 당신이 직장 다니느라 바빴으니까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나까지 갑갑해진다고. 기영이와 아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느꼈고, 기영이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에 화를 냈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의 시간을 꿈꿨던 기영이는 현실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는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임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지만 점점 철수는 어울리기가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갑게 맞아줬어. 그런데 몇 번 더 가다 보니 다들 이미 친한 사람들이더라고. 모임에서 농담을 주고받는 걸 봐도 내가 낄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철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회사에서의 직책이나 성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현실을 절감하며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는 항상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저 이름 없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모임에서도 철수는 혼자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 내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러다 보니 점점 대화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결국 모임에 나가는 걸 포기하게 됐지. 철수의 마음은 점점 고립되었고 그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혼자 있다는 느낌에 매일 밤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외톨이 노인으로 늙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영이를 찾아갔습니다. 뭐든 해보자는 결심으로 기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 지금은 뭐 하고 지내?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인터넷 좀 하고 가끔 산책 나가고 별거 없어. 문제는 그런 시간이 점점 나를 더 고립시키는 것 같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건 아닐 텐데 말이지. 기영이는 철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해. 하루 종일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결국은 내 자신한테 실망하게 되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철수는 한 가지 깨달음을 말했습니다. 우리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퇴직을 준비하지 않은 우리가 문제였던 것 같아. 그냥 쉬면 된다고만 생각했지. 그 이후에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뭘 해야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기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나도 퇴직 전엔 내가 꽤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막상 닥쳐보니까 아니더라. 앞으로는 정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겠어. 이대로 가다간 아내랑도 멀어지고 나 자신도 점점 더 무너질 것 같아. 철수가 기영이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해볼까? 내가 최근에 들은 얘긴데 지역 봉사활동 같은 걸 하면 사람들도 만나고 보람도 찾을 수 있대. 그런 거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기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우리 이렇게 얘기만 하다가 끝내면 안 돼. 정말 행동으로 옮겨야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영이와 철수는 그날 이후로 퇴직 후의 삶을 재정비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검색해 여러 활동 목록을 찾아보고 함께 봉사활동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선택한 활동은 노인복지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기영이는 서류 정리와 안내를 맡았고, 철수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산책을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영이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철수야, 여기 오니까 내가 다시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 서류들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중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 철수도 어르신들과 산책하며 따뜻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르신들이랑 얘기하다 보니 나도 나이가 들면 이런 작은 순간이 얼마나 소중할지 느껴지더라.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뿌듯해.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 연결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기영이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봉사활동도 좋지만 이번엔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보는 건 어때? 너 골프 좋아하잖아. 지역 아카데미 같은 데서 초보자들에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영이는 철수의 제안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골프만 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너도 등산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철수는 조금 망설였지만 기영이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지역 커뮤니티에 골프와 등산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기영이는 초보자들을 위한 친근한 레슨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철수는 초보 등산가들을 위한 안전한 산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활동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레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철수는 자신감이 되살아나며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엔 내 직장 타이틀이 날 빛내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 기영이도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쉬기 위해 퇴직 후에 삶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게 더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들의 활동은 점차 커져 지역 신문에도 소개될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기영이는 지역 골프 대회를 개최하며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행사를 열었고, 철수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등산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퇴직 후의 시간이 단순한 여유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꿈과 열정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영아,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지 않냐? 철수야,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이지. 그들의 이야기는 퇴직 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이자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영이와 철수는 봉사활동과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갔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은 갈등과 극복 과정은 오히려 퇴직 후의 삶에 더 깊은 몰입감을 주었습니다. 기영이는 지역 골프 동호회를 시작한 초기 생각보다 많은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초보자들의 실수에 화가 나기도 했고, 너무 어려워요라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의욕을 잃을 뻔했습니다. 어느 날 레슨을 마친 뒤 철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철수야, 이건 정말 쉽지 않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쉽게 배우는 건 아니더라. 이러다 사람들 다 떠나는 거 아닌가 걱정돼. 철수는 웃으며 기영이를 다독였습니다. 야, 넌 예전에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들 가르칠 때 얼마나 꼼꼼했냐? 그때 내가 만든 교육 자료로 다들 성장했잖아. 골프도 마찬가지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사람들한테 천천히 알려주면 분명히 결과가 좋을 거야. 그 말에 용기를 얻은 기영이는 초보자 눈높이에 맞춘 레슨을 새롭게 기획했습니다. 짧고 간단한 팁, 재미있는 훈련 방법 등을 활용해 동호회 회원들이 골프의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에게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철수도 등산 동호회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초보자들을 위해 쉽고 안전한 코스를 설계했지만 이 코스는 너무 쉬워서 재미없어요라는 의견과 이건 저에겐 너무 어려워요라는 불평을 동시에 들으며 좌절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 후 홀로 산 정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무리해서 맞춰주려다 보니 결국 누구에게도 만족을 못 주는 것 같다. 그냥 내가 즐기는 방식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는 다음 산행부터 코스를 단순히 난이도로 구분하는 대신 참가자들의 관심사에 맞춘 특별한 테마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생화 탐방, 일출 산행, 별 관측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점점 모임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활동이 점점 자리 잡아가면서 기영이와 철수는 각자의 가정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기영이의 아내는 처음에는 그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반겼지만 점점 동호회 일에만 몰두하는 그에게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이 너무 바빠 보여. 봉사도 하고 동호회도 운영하느라 나랑 대화할 시간조차 없잖아. 기영이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느꼈어. 난 오히려 당신이 예전처럼 내가 소파에만 앉아 있는 걸 싫어할까봐 더 열심히 하려던 건데, 그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 이제는 나와의 시간도 계획에 넣어주면 좋겠어. 기영이는 아내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매주 금요일 저녁은 무조건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맛집 탐방을 하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관계를 다시 돈독히 했습니다. 한편 철수는 새로운 동호회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문제를 겪었습니다. 한 회원이 의견 충돌 후 모임에서 떠난 일이 있었고, 철수는 자신이 너무 엄격하게 굴었나 자책했습니다. 그는 떠난 회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했고, 이후 모임 운영 방식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영이와 철수는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점점 더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기영이의 골프 동호회는 정기적인 대회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했고, 철수의 등산 동호회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겸하며 새로운 목적을 더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갈등과 성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날 기영이와 철수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동네에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퇴직 후 무기력했는데 이제 작은 공방을 열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이와 철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기영이와 철수는 이제 단순히 퇴직 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우리 봉사활동이라 동호회 운영만 해도 충분히 바쁘지만 더 큰 무언가를 해보고 싶지 않아. 뭔가 생각해 둔 게 있어. 우리처럼 퇴직 후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워크숍이나 강연 같은 거 말이야. 철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도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돕자. 그들은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새로운 시작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하여로 정했고, 첫 워크숍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영이와 철수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을 위해 그들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빌리고 소셜미디어와 지역 신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고 워크숍 당일에는 3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강연의 시작은 기영이와 철수의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영이는 말했다. 처음 퇴직했을 땐 진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니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철수를 만나고 작은 도전을 시작하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철수도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란 생각에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봉사와 취미 활동을 통해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워크숍은 단순히 강연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기영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기대와 필요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됐죠. 워크숍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철수가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것만으로도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작더라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곳을 가보기 같은 것들이죠.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기영이와 철수는 워크숍 참가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의 성공을 계기로 기영이와 철수는 전국으로 활동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어. 더 많은 곳으로 갔어.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주자. 그들은 기업, 공공기관, 복지센터와 협력해 퇴직자를 위한 강연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강연 후 한 참가자로부터 받은 쪽지를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기영이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줄 알았어. 아니, 상상도 못했지. 그런데 이렇게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게 정말 다행이야.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기영이와 철수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위에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영이와 철수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점점 성장하며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활동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기분으로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줄은 몰랐어. 처음엔 우리 자신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말이야. 맞아, 기영아. 우리가 고민하고 나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니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 그들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기영이와 철수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 달에도 월급 다 모았어요. 시어머니 계신 덕분에 육아도 안심이고 저희 둘 다 야근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 미연의 달콤한 말에 김춘자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년 전 아들 내외의 부탁으로 서울 집으로 올라온 이후로 손주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요즘 젊은 부부들처럼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춘자 씨는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시어머님 재산은 이미 다 불렀어. 이제 곧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그동안 돈 모은 것도 있고 시어머님은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흥미진진한 얘기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료는 무료입니다. 2018년 봄의 어느 날 전라도 순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춘자 씨는 마당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들에게서 온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죠.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서울로 와주세요. 미연이도 일을 그만둘 형편이 안 되고 애들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편지에는 아들 민우의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아들 내외에게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특히 두 살배기 첫째와 이제 막 태어난 둘째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춘자 씨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계셔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할지 몰라요. 서울역에서 춘자 씨를 맞이한 며느리. 며느리 미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그리 친근하게 대하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의 30평형대였습니다. 방은 3개였지만 춘자 씨에게 따로 방을 내어주진 못했습니다. 큰 방은 아들 내외가 쓰고 작은 방은 아이들 방, 그리고 가장 작은 방은 창고처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당분간은 거실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여유되면 꼭 큰 평수로 이사가서 어머님 방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춘자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식들 돌아온 처지에 무슨 독방이 필요하냐며 오히려 미연을 위로했죠. 하지만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아침 7시면 아들 내외는 출근을 했고 저녁 9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은 고스란히 춘자 씨의 몫이었습니다. 할머니, 으앙!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화장실. 하루 종일 두 아이의 요구에 정신없이 응답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터라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둘째는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이런저런 집안일을 더 시켰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저녁 좀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아이들 옷이랑 저희 옷도 좀 빨아주세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는 하셨나요? 좀 더 깨끗이 해주세요. 며느리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 치밀했습니다. 춘자 씨가 우연히 발견한 다이어리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시어머님 서울로 모시기, 애들 어린이집 보내지 않기, 시어머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 집안일 점점 더 많이 시키기, 시어머님 통장, 부동산 서류 찾아보기, 2019년 시어머님 독립적인 생활 못하게 만들기, 친정엄마 아프다고 하면서 절대로 도움 요청하지 않기, 시골집과 땅 팔도록 설득 시작, 남편 설득해서 투자 명목으로 상속받기, 2020년 KTX 역사 개발 확정되면 바로 땅 넘겨받기, 시어머님 요양원으로 모시기, 땅 팔아서 강남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 며느리의 계획은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춘자 씨가 아들 내외의 통장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은 그들이 새 집을 계약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강남에 집 샀다. 우리도 이제 강남 사람이야.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에 춘자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어머님 덕분에 돈 모아서 이제 이런 집도 살 수 있게 됐잖아. 애들 키워주시고 집안일 해주시니까 우리 둘 다 야근하면서 돈 모을 수 있었던 거지. 알고 보니 아들 내외는 6년 동안 춘자 씨가 손주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 둘 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매달 40만 원씩 주던 생활비마저 아까워하면서 자신들은 2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었죠. 어머님,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당분간은 생활비를 30만 원만 드릴게요. 그즈음 며느리는 생활비까지 더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춘자 씨는 그제서야 아들 내외가 새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생활비까지 줄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 내외가 산 아파트의 위치였습니다. 바로 춘자 씨의 땅이 있는 역세권 개발지역 바로 옆이었죠. 처음부터 이곳이 개발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라가야, 거기 집값 엄청 오른다던데. 네, 어머님 땅 있는데 KTX역 들어오면 저희 집값도 2배는 뛸 거예요.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춘자 씨는 속이 쓰렸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부부가 각각 700만 원씩 저축한 내역, 주식 투자로 번 수익금, 상여금까지 그동안 자신이 힘들게 도와준 덕분에 아들 내외는 꼭 20억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아니, 돈을 이렇게나 모았으면서 내 생활비를 깎자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거실 바닥에서 자며 손주를 키우는 동안 아들 내외는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신의 땅마저 노리고 있었죠. 여보, 이제 시어머님 모실 때 다 된 것 같아. 우리 집도 샀고 이제 시어머님 재산까지 정리되면 완벽하잖아.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오빠도 참, 우리가 6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게 다 이럴 때 써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재산 다 정리되면 우리 애들 유학도 보내고. 춘자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이들에게는 그저 돈을 모으고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기간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며느리가 자신을 친절하게 대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모으고 이제는 땅까지 가로채려 했던 것이죠. 너희들 정말 이럴 수가. 춘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희생으로 모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모습에 춘자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제 계획대로 다 됐잖아. 우리 돈도 모았고 강남에 집도 샀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춘자 씨는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미안해서. 오빠도 참,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다 계획대로였잖아. 6년 전부터 이럴 줄 알고 어머님 모신 거고 그동안 돈 모은 것도 다 이럴 때 쓰려고 그런 거잖아. 그래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어머님 재산만 정리되면 우리 완벽하잖아. 우리 애들 외국 유학도 보내고 나중에 강남 학원가에서 공부시키면. 근데 갑자기 무슨 유학? 당연히 보내야지. 어머님 땅 팔면 한 50억은 나올 텐데 그거면 애들 하버드도 보낼 수 있어. 어차피 우리가 상속자인데 뭐. 그리고 우리 돈으로는 애들 외국 유학 못 보내잖아. 어머님 재산으로 하면 되지. 혜진이 애들은? 에이, 걔네한테까지 나눠줄 필요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머님 모셨는데 동생은 뭐 했다고? 전화나 가끔 하고. 나중에 어머님 요양원 들어가시면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좋은 데 갈 수 있대. 우리 돈으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어차피 어머님 재산으로 내면 되니까. 벌써 요양원까지 알아봤어? 당연하지. 나중에 어머님 치매 오시면 힘들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어차피 우리가 모시고 살 순 없잖아. 우리 둘 다 바쁜데. 춘자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유식을 먹이고 잠을 재우며 보낸 그 모든 시간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니. 몇 달 뒤 예상대로 KTX 역사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춘자 씨의 땅은 하루아침에 가치가 10배 뛰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머님 땅이 강제 수용 대상이 될 수도 있대요. 저희가 서울 변호사랑 상담받는데. 며느리는 이제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나중에는 협박하는 투로 말투가 바뀌었죠. 어머님, 이러다 큰 손해 보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랑 상담해서 다 알아봤는데. 어머님, 이런 큰 돈은 저희가 관리해드려야죠. 혹시 사기라도 당하시면. 제가 부동산 일도 좀 아는데 지금이 파실 때예요. 역세권 개발되기 전에. 춘자 씨는 이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째 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죠. 엄마, 당장 변호사 선임하세요. 제가 알아본 분 있으시는데 이런 재산 문제 전문가세요. 딸의 도움으로 춘자 씨는 법적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땅도 딸 앞으로 일부 증여하고 남은 것은 철저하게 관리했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불쑥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얼마나 잘 모셨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춘자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죠. 너희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 말대로 해준 게 어디야? 내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거실 바닥에서 자면서도 손주들 키워주고 집안일에 이제는 내 재산까지 노리는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다 알아. 내 다이어리도 받고
네 친구가 찾아와서 해준 말도 들었어.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야. 너희가 나를 뭘로 보고. 춘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야, 넌 내 아들 맞니? 어떻게 내 어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발뺌하려 했지만 춘자 씨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 오지 마라.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재산 바라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어머님.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이제 너희랑 할 말 없다. 그렇게 춘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땅 일부를 팔아 작은 카페를 열었고 텃밭도 가꾸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이 상추는 직접 기르신 거예요? 너무 싱싱하네요. 할머니가 내린 커피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카페에 오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둘째 딸도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국내 이웃들과도 더 돈독해졌죠. 엄마, 이제 좀 행복하세요? 그럼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춘자 씨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던 삶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춘자 씨의 작은 깨달음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춘자 씨의 작은 깨달음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